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젊은 직원에게 말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일을 대충 해? 그 순간 카페의 따뜻했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직원의 얼굴에는 당황과 상처가 스쳤고 주변 손님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분명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그저 오랜 인생 경험으로 보기에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마음일 테다. 하지만 그 말은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전해졌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말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진다. 젊을 때는 농담으로 넘어갔던 말이 이제는 진지한 평가로 받아들여진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 깊숙이 박혀 오랫동안 아픔을 남기기도 한다. 왜 그럴까? 젊은이들에게 어른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가 내리는 판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말 속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가볍게 흘려듣기 어려운 것이다.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입은 재앙의 문, 혀는 몸을 해치는 칼이라고 했다. 이는 말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지만 동시에 말의 힘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인생의 연륜이 쌓인 어른의 말은 더욱 그렇다. 한 번 내뱉은 말은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고 그 말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내가 젊었을 때 이런 말을 들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 둘째, 비판보다는 격려를, 지적보다는 공감을 선택하자. 왜 이렇게 해? 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가 훨씬 따뜻하다. 셋째,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보자. 모든 생각을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침묵은 단순한 말 아낌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다. 말할 타이밍을 아는 것, 말하지 않을 용기를 갖는 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도 어둡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래서 말은 신중하게, 마음은 넓게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건 틀렸어.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말이야. 이런 말로 시작하는 대화는 열에, 아홉은 불편한 침묵으로 끝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바로 그 확신이 때로는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열쇠가 된다. 얼마 전 한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다. 60대 중반의 한 분이 젊은 부부의 육아 방식에 대해 요즘 부모들은 아이를 너무 방치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 순간 대화는 멈췄고 젊은 부부는 더 이상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분명 그분은 선의에서 조언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틀렸다는 판단이 앞서는 순간 소통은 벽에 막혔다.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가 바로 네가 틀렸다는 단정이다. 특히 정치적 신념, 종교적 가치관, 자녀 교육관처럼 개인의 깊은 신념과 연결된 문제일수록 더욱 그렇다. 이런 주제들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과 그의 형 정약전의 관계에서 우리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두 형제는 학문적 견해가 달랐다. 정약용은 실학을 추구했고 정약전은 다른 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노고를 존중하며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했다. 정약용은 사람마다 그 마음이 다르니 옳고 그름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 먼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인정의 말부터 시작해보자. 이는 상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라는 표현도 좋다. 이는 대립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설득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나의 경험이 절대적 진리는 아니라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세상은 넓고 사람의 처지는 다양하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그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다. 나이 든 어른의 지혜는 많이 아는 데 있지 않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 데 있다.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상대의 다름을 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다. 동네 경로당에서 흔히 들리는 대화가 있다. 우리 큰아들이 의사인데 둘째가 또 승진했어. 한쪽에서는 자랑이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요즘 생활비가 너무 올라서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한다. 언뜻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 같지만 이런 말들은 예상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대화의 중심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자주 등장한다. 바로 자녀 이야기와 돈 이야기다. 하지만 이 두 주제는 칼날처럼 예민하다. 자녀의 성취를 자랑하는 순간 듣는 이에게는 자신의 자녀와 비교당하는 아픔이 된다. 반대로 자녀의 실패나 어려움을 토로하면 그것은 가족의 수치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돈 이야기는 더욱 미묘하다. 경제적 여유를 드러내는 말은 자랑으로 비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말은 동정을 구하는 것처럼 들린다. 요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라는 말 한마디에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난처해 한다. 도와주자니 부담스럽고 모른 척 하자니 냉정해 보인다.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극심한 가난을 겪었지만 편지에서 돈을 화제로 삼는 일은 드물었다. 대신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 책에서 얻은 깨달음, 제자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즐겨 이야기했다. 자녀들에게도 성공을 강요하지 않았다. 각자의 분수에 맞게 살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라고 당부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자녀와 돈 이야기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먼저 자녀 이야기에서는 성취보다 성품을,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자. 우리 아들이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해요라는 말이 의대에 합격했어요 보다 훨씬 따뜻하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의 욕망을 투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돈 이야기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꼭 필요하다면 구체적 금액보다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정도의 일반적 표현을 사용하자. 무엇보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있다. 오늘 읽은 책의 감동, 산책길에서 만난 꽃의 이름, 새로 배운 요리법, 옛 친구의 안부. 이런 이야기들은 듣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나이 든 어른의 품격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에서 드러난다. 자녀와 돈, 이 두 가지 무거운 주제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대화는 더욱 가볍고 따뜻해질 것이다. 요즘 세상이 정말 엉망이야.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들이 입에서 쉽게 흘러나온다. 세상살이가 길어지다 보니 불만스러운 일도 많고 사람들의 민낯을 볼 기회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점점 우리 곁을 떠나간다. 한 카페에서 목격한 일이다. 7분의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계셨는데 그중 한 분이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내셨다. 정부가 하는 일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안 올라. 처음엔 다들 맞장구를 쳐주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결국 한 분씩 자리를 떠나시고 불평하시던 분만 홀로 남게 되었다. 불평과 험담은 중독성이 있다. 말하는 순간엔 후련함을 주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착각일 뿐이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험담은 더 큰 험담을 부른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말들이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결국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다산정약용은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스스로 허물을 크게 한다고 했다. 남을 비판하는 말은 결국 나의 품격을 깎아내리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도 정약용은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학문에 매진했다. 그는 원망은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밝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춰보자. 이 말이 상황을 바꿔줄까?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자문해보면 대부분의 불평은 불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대신 작은 감사의 말을 늘려보자.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 차는 정말 맛있어요.처럼 일상의 작은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험담 대신 칭찬을 선택해보자. 저 사람은 원래 그래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남의 장점을 찾아 이야기하는 습관은 나 자신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든다. 칭찬은 상대의 가능성을 열지만 험담은 내 품격을 닫아버린다. 정약용은 또한 좋은 말은 겨울의 햇살과 같고 나쁜 말은 여름의 서리와 같다고 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따뜻한 햇살이 될 수도 차가운 서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이 든 어른의 말은 특히 그 영향력이 크다. 남은 인생을 불평과 험담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칭찬으로 채울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결정한다. 좋은 말은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꾸고 결국 나 자신도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젊은 세대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친다. 처음에는 예의상 경청하지만 점차 지루함이나 부담스러움이 드러난다. 분명 그 과거는 값진 경험이고 소중한 추억이건만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어느 동창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70대 초반의 한 분이 계속해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늘어놓으셨다. 대학 시절의 영광, 직장에서의 성공담, 과거에 화려했던 인맥들. 처음에는 다들 관심 있게 들으셨지만 1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분은 여전히 과거 속에 머물러 계셨지만 현재의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과거 이야기의 함정은 그것이 현재의 나를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때는 좋았는데 라는 말 속에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숨어 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살다 보면 현재의 가능성을 놓치게 되고 결국 시간은 멈춰선 채 추억 속에서만 살아가게 된다. 다산정약용의 삶을 보면 전혀 다른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젊은 시절 관직에 있을 때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배지에서 보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강진과 흑산도에서의 18년이야말로 그의 진짜 학문이 완성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지나간 일은 다시 묻지 말라. 마음은 오늘에 두어라라고 가르쳤다. 그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 의학을 공부하고 새로운 농법을 연구하고 제자들과 토론하며 끊임없이 성장했다. 과거의 자신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의 자신을 더 발전시키려 노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자랑이 아닌 교훈을 중심으로 하자.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때 배운 게 식으로 접근하면 듣는 이에게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현재의 경험을 더 많이 나누자. 오늘 읽은 책의 감동, 새로 시작한 취미, 최근에 깨달은 작은 지혜들 말이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어요. 새로 생긴 카페에 가봤는데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라는 말이 옛날에는 보다 훨씬 생동감 있다.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가까이 다가간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과거가 많아진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만들어갈 이야기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말고 오늘의 작은 기쁨을 찾아보자. 그런 사람 곁에 젊은 세대들도 동년배들도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할 것이다. 진정한 매력은 화려한 과거가 아니라 생생한 현재에서 나온다. 6장. 억지로 붙잡지 말고 작은 다리를 놓아라. 형제끼리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많은 중년들이 토로하는 아픔이다. 어릴 적엔 그토록 가까웠던 형제자매들이 나이가 들수록 남남처럼 느껴진다. 명절에 만나도 어색하고 전화 한 통하기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더 자주 만나자고 예전처럼 가까워지자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더 어색해질 뿐이다. 한 지인의 이야기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형제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매달 모임을 제안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라며 간곡히 부탁했지만 형제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억지로 나온 자리는 더욱 어색했고 결국 몇 번 만나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분은 왜 다들 그렇게 냉정해졌을까라며 서운해하셨지만 사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억지로 막을 수 없는 자연의 흐름이다. 각자의 가정이 생기고 살아온 길이 달라지면서 공통분모는 줄어들고 관심사는 멀어진다. 이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젊은 시절의 친밀함을 그대로 요구하면 오히려 부담만 커진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예전처럼 지내자는 말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놓아버릴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작은 다리를 놓는 것이다. 거창한 만남이나 깊은 대화를 기대하지 말고 부담 없는 작은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생일에 짧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거나 명절에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형님, 오늘 아침에 어릴 때 같이 갔던 그 산이 생각나더라고요. 잘 지내시죠? 이런 가벼운 메시지 하나가 때로는 긴 만남보다 더 따뜻한 감동을 준다.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정약용도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지혜를 보여주었다. 유배지에서 형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계절의 변화, 책에서 읽은 구절, 작은 일상의 기쁨 같은 것들을 주로 나눴다. 깊은 철학적 토론이나 복잡한 가족사보다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말들이 더 많았다. 작은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기도 하다. 자주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자는 부담스러운 기대 대신 가끔 안부나 전하며 지내자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런 작은 다리들이 꾸준히 이어지면 멀어졌던 거리는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유지된다. 인생에서 중요한 관계는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소한 정성으로 이어진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애쓰지 말고 자연스러운 거리를 인정하면서 작은 마음만 꾸준히 전하자. 그런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가고 진짜 필요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 7장. 거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품어라. 왜 다들 이렇게 냉정해졌을까? 나이가 들수록 자주 하게 되는 탄식이다. 형제는 멀어지고 친구들은 연락이 뜸해진다. 자주 만나던 사람들도 각자의 사정으로 점점 발길이 멀어진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거나 관계를 억지로 회복하려 애쓴다. 하지만 때로는 그 거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다. 평생 절친했던 친구가 이사를 간 후 연락이 뜸해졌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를 걸고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친구의 반응은 예전 같지 않았다. 서운함과 섭섭함이 커질수록 더 매달렸지만
관계는 오히려 더 어색해졌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다.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이 달라진 것뿐이구나. 인간관계는 물과 같다. 억지로 가두려 하면 썩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 맑게 유지된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아주는 여유다. 상대방의 변화된 상황을 이해하고 달라진 우선순위를 존중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까이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이기적인 욕심일 수 있다. 정약용은 이런 깨달음을 일찍 얻었다. 그는 사람 사이에 억지로 맺으려 하면 흩어지고 흩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면 도리어 남는다고 했다.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도 자연스럽게 멀어진 이들이 있었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과 함께했던 좋은 시간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했다. 거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의 방식이다. 상대방이 편안해하는 거리에서 지켜보는 것, 필요할 때만 조용히 다가가는 것, 그리고 언제나 마음의 문은 열어두는 것이다. 형제와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도 그들이 내 삶의 소중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실제로 거리를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 왜 전화를 안 할까? 왜 만나자고 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사라진다. 대신 우연히 떠오르는 추억들을 따뜻하게 음미할 수 있게 된다. 그때 함께 웃었던 일이 참 좋았지. 힘들 때 도와줘서 고마웠어라는 감사의 마음이 원망을 대신한다. 때로는 오랜 침묵 후에 갑자기 연락이 오기도 한다. 그럴 때 서운함을 드러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반가워하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라는 따뜻한 인사가 왜 이제야 연락해? 보다 훨씬 좋다. 거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여유로움이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지혜는 관계를 조절하는 능력이다. 가까이 있을 사람과 멀리 두어야 할 사람을 구분하고 그 거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낼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기억하면 된다. 삶의 후반기에는 이해받기보다 이해를 내려놓고 가까워지기보다 자연스러운 거리를 존중해야 한다. 그럴 때 인간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 되고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나 정약용이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렇다. 사람의 마음은 세월 따라 변하고 형제 또한 나이가 들수록 남처럼 멀어지는 법이다. 이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멀어지고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관계는 오래 남는다. 가까움은 잦은 만남에 있지 않고 작은 정성 속에 깃든다. 안부 한마디, 짧은 글 한 줄이 멀어진 거리를 잇는 다리가 된다. 인생의 후반기에 가장 큰 지혜는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서로의 다름을 껴안고 거리를 인정하되 마음은 여전히 품어두라. 그리하면 인간관계는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삶을 가볍게 하는 선물이 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정약용 철학으로 그대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